자, 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자산, 부채, 자본으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주는 건데, 자, 제가 이 재무상태표를 보여줄 때에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어떤 형식으로 보여주냐면, 자, 이렇게 T자를 만들어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을 나눠서 보여주게 돼요. 이건 그냥 누군가 한 명이 만든 규칙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가설은 있는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게 그 베니스 상인들 있죠. 그때부터 이 회계가 시작되었다라는 이제 기원이 제일 신빙성 있는 근거로 많이 봐요. 그럼 이 회계라는 게 처음 만들어진 게 그 인간의 불신으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왜냐면 과거에 그 베니스 있는 거기 시장이 엄청 컸겠죠, 마켓이. 그러면 중동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고 하니까 시간 소요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오는 사람은 가지고 오고 파는 사람은 팔기 위한 조합을 만든 거예요. 그럼 그 조합을 만들었으면 이 가지고 온 물건과 자기들끼리 돈 3, 3, 5원 낸 걸 어떻게 쓰는지를 서로가 확인을 하고 싶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회계가 발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이 자, 오른쪽에는 이렇게 T자를 써서 우측에는 자금의 유입을 쓴 거예요. 어떻게 우리 회사한테 돈이 들어왔는지를 오른쪽에 쓴 거예요. 오른쪽에. 그럼 우리 회사로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 중에서 갚아야 되는 상환의 의무가 있는 것하고 상환의 의무가 없는 걸로 둘로 구분해서 먼저 나누는 거예요. 먼저 오른쪽에 쓸 때는 우리 기업에 돈이 들어왔는데 이 들어온 돈 중에서 갚아야 되는 것과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 돈 중에서 이 갚아야 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부채라고 하고, 안 갚아도 되는 내 돈을 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왼쪽에는 뭐를 썼냐면 자금의 운용에 대해서 이 자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왼쪽에 쓴 거예요. 지금 빌려왔던, 우리가 투자받았던, 우리가 장사해서 돈을 남긴 거든 내 돈 중에서, 우리 기업 돈 중에서 이 돈을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걸 에셋이라고 부르죠. 내 재산이 얼마다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내 재산인데 정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팔 물건으로 가지고 있는지, 이걸 생산할 기계로 가지고 있는지,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내 재산이라고 말하지만 지배 형태로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자동차 형태로 있을 수도 있고, 통장 잔액으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떤 형태로 내 재산을 구성하고 있는지, 이걸 회계 측면에서는 자금의 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 재무 상태표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2021년 12월 31일 현재 이 시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갚아야 되는 것, 그리고 안 갚아도 되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앞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억이라면 근데 그 돈 중에서 3천만 원을 갚아야 된다면 7천만 원이 내 돈이라고 했죠. 그럼 지금 앞에 말했던 그 숫자를 써보면 1억이고 내가 갚아야 되는 게 3천만 원이면 순수한 내 돈은 7천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원리를 쓰게 되면 얘가 정리가 왼쪽과 오른쪽이 쉽게 일치해지기 때문에 보고 판단하고 미스가 난 거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이 방법으로 기록을 했던 게 회계 기원이고 지금 현재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T자로 쓴 거를 표현할 때 T 계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이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이 왼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차변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불러요. 왼쪽을 차변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나라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데 일본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그래요. 일본 애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세법이나 회계 기준을 일본에서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나라 77년도에 가지고 왔어요. 근데 사실 일본 걸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유럽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일본도 미국이 싫어서 유럽 걸 가지고 왔는데, 걔네들이 우리보다 먼저 그 작업을 해서 적는데 일본 애들이 그걸 한문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럽 언어를 가지고 번역하는 것보다 일본이 한자로 적어놨으니까 그걸 푸는 게 더 쉽기 때문에 그걸 가져와서 푼 거지, 일본의 세법이나 회계 기준을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유럽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일본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차변 대변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표현할 때 얘를 대변 차변으로 일본을 읽어요. 그래서 얘를 대차 대조표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에 읽기 때문에 대차 대조표라는 표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원리대로 하면 차변이라고 말하는 왼쪽의 자산의 금액과 부채와 자본이라고 말하는 오른쪽 대변의 금액은 항상 일치할 수밖에 없죠. 이걸 항상 얘네들은 일치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걸 뭐라고 하냐면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얘를 차변 대변의 합은 항상 일치한 거예요. 내가 1,000만 원 돈 더 빌려왔어. 그럼 빚이 1,000만 원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빌려왔으니까 내 돈도 1,000만 원 더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또 2,000만 원 더 투자받았어요. 투자받은 거는 안 갚아도 돼. 그럼 내 돈이 늘어났죠? 그럼 투자받았으니까 여기 자산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얘는 차변인 왼쪽과 대변인 오른쪽의 합은 항상 일치하다는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재무제표도 작성하고 나중에 장부에 기록도 할 거예요. 이 원리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참 제가 싫어하는 사람 스타일인데 이름을 붙인 놈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는 거예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얘 둘이 자산은 얘 둘이 더한 거다. 참 우리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누군가가 자본 등식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럼 이 자본 등식은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라는 거죠. 자, 이 공식 이해가시나요?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다. 방금 1억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갚아야 되는 3천 빼면 7천 자본이다.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공식이 매우 중요한 공식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자본은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본은 내 돈이 얼마지 하고 더하기 빼기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으면 자산을 찾고 부채를 찾아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 거예요. 한국채대 국제회계 기준에 보면 이렇게 적혔어요.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각 나라의 상법을 따른다. 그게 끝이에요. 자본은 정말
얘네들이 시크하게 딱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자본이라는 거는 너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상환의 의무가 있는 걸 빼면 나머진 다 너네 돈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뺄 걸 다 뺀 걸 앞에 수식으로 순자라고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자본을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V에서 막 금융 광고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그럼 깨알같이 많은 글자를 막 무슨 법 때문에 뭐 제시한다면서 쓰는데 거기 보면 순자산이라는 글자가 있을 거예요. 그 순자산이 순수한 이 회사의 돈이라는 거고 지금 우리 공부하는 자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은 캐피탈이 아니고 이쿼티를 말하는 거예요. 캐피탈은 투자받는 돈이고 사업에서 돈 남긴 것도 우리 회사 돈이잖아. 안 갚아도 되죠. 그걸 인컴이라고 하는데 다 합쳐서 이쿼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회계에서 공부하는 자본은 이쿼티지 캐피탈은 한 부분이에요. 투자받은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우리는 지금 이 자본 등식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론 시험 할 때 지금 저와 같이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자산이라고 말하는 계정 과목이라는 거 쭉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부채라고 말하는 계정 과목도 쭉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자본이라고 말하는 계정 과목도 쭉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이 계정 과목들 금액을 적어놓고선 다음 중 자본의 금액은 얼마인가라고 나오면 자본 계정 과목 찾아서 더하란 말이 아니라 자산 부채를 찾아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라는 거예요. 자본은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 계정 과목을 찾아서 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회적으로 이제 이론 시험에서 질문을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이제 보여줄 건데 이렇게만 가지고는 유용한 정보를 줄 수는 없겠죠. 전체 금액만 적어가지고는. 그래서 이 돈 어떻게 되어 있다고, 순수한 내 돈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자금 운영한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총액으로만. 그래서 이걸 이제 더 세분화해서 보여주게 될 건데, 자, 먼저 자산, 부채, 이제 자본, 이렇게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지면 이때 이 자산과 부채는, 자, 첫 번째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배열의 원칙을 사용할 거예요. 이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얘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한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한다는 거예요. 큰 항목부터 먼저 배열한다는 건 위에 쓴다는 이야기야. 위에서부터. 그럼 위에서부터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한다는 건, 그럼 우리는 유동성에 대해서 나누는 기준이 이제 유동, 비유동을 나누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데, 유동, 비유동을 나누는 기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라는 기준과, 그리고 정상 영업 주기라는 기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기준을 가지고 부채는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로 나눌 거고, 자산은 유동 자산 그리고 비유동 자산으로 이렇게 분류를 나누게 돼요. 먼저. 그럼 1년이면 1년이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죠. 자, 그럼 자, 우리가 표현해서 자, 참고로 12월 31일을 부르는 명칭이 참 많아요. 12월 31일을 칭하는 명칭이, 일단 첫 번째는 기말을 공부했던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기간별 보고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앞에 한번 언급을 했는데, 그럼 이번 회계 기간의 마지막 날이 보고할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이날을 보고 기간 종료일이라고 표현도 해요. 그리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이 날짜 현재의 내 재산 상태를 주로 만들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일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개를 상황에 맞춰서 자기 편한 대로 쓸 거예요. 다 12월 31일을 말하는데, 심지어는 나중에 결산일이라고도 표현할 거예요. 전부 다 12월 31일을 칭하는 명칭이에요. 지금 얘네들은 다 12월 31일을 칭하는 표현들이에요. 자, 그럼 지금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럼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보고기간 종료일이 언제죠? 2021년 12월 31일이겠죠. 그럼 이날로부터 1년이면 2022년 12월 31일을 말하는 거겠네요. 이해가시죠? 이 말이 지금 이 기간이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년이라고 표현해요. 내년이잖아. 아닌가요? 내년이죠. 그럼 왜 이 기준을 가지냐면 이 기준 안에 일어나면 유동인 거고 이 이후에 일어나면 비유동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유동 비유동의 기준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어나면, 내년에 일어나면 유동, 그 이후에 일어나면 비유동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지금 우리 회사가 은행에 돈을 빌렸어요. 혹은 물건을 샀어요. 지금 오늘 날짜 며칠이죠? 4월 16일. 오늘 산 거에 대해서 외부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나는 보고서를 안 썼으니까 알 리가 없지. 우리만 알지. 그죠? 그런데 내가 이걸 그럼 정확하게 진짜 비현실적이지만 12월 31일 날 이걸 작성을 했어요. 그럼 외부 이해관계자가 제일 빨리 볼 수 있는 날이 며칠이죠? 2022년 1월 1일이겠지. 이해가시나요? 그럼 외부 이해관계자가 이 정보를 열람할 때에 내년에 열람할 거잖아. 그럼 그 해에 일어나면 유동인 거고 그 해에 안 일어나면 비유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봤는데 올해 지금 전년도 거를 보고 있죠. 그러면 올해 일어나는 건 유동인 거고 올해 안 일어날 건 비유동으로 가도록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의 오늘의 기준이 아니고 이걸 이용하는 자가 외부 이해관계자인데 그 사람이 내년 1월 1일부터 볼 수 있잖아. 그러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일어나면 유동으로 분류하는 거고 이 날짜 이후에 일어나면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게 유동자산이에요. 유동자산이 1억이 있어요. 근데 유동부채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게 10억이 있어요. 투자할 건가요? 금방 쉽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외부 이해관계자에서는 지금 당장 올해 일어날 거잖아. 돈 못 갚아서. 그걸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년 이후에 일어나는 건 지금 올해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내가 판단해야 될 요소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유동 비유동을 먼저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정상 영업 주기라는 건 뭐냐면 얘는 자, 제조업의 경우에는 정상 영업 주기가 우리 원재료를 구입을 하고 이걸로 제조를 하고 그리고 나서 판매를 하고 그리고 판매하고 나면 대금 회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제조업을 하는 회사가 원재료 구입해서 제조하고 판매하고 대금 회수하는 것까지가 한 사이클인데, 그런데 이 사이클이 1년을 조금 넘어간다고 했을 때 그는 딱 1년으로 잘라버린다고 하면 어떤 해에는 구입만 하는 해가 있고 어떤 해에는 전년도에 돈 받은 거고 올해 구입한 게 섞여 있고 어떤 해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용한 정보를 주기에 적절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면은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상 영업 주기 이내에 일어나면 유동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정상 영업 주기 이후에 일어난다면 비유동으로 보는 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기준으로 해서 얘 둘이를 나누게 되는데, 그럼 자산을 먼저 보면 유동 비유동만 나눈다고 해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전부 다 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럼 보고기간 청결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되거나 혹은 정상 영업 주기 이내에 현금화될 수 있는 이 유동자산에서 또 두 분류로 나눠요. 우리가 판매 활동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것, 통장에 돈 들어있거나 금고에 돈 들어있거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당좌 자산이라고 분류를 할 거고, 우리가 판매나 생산을 해서 판매해가지고 돈 만들 수 있는 것들, 우리 흔히 일상생활에 재고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걸 재고 자산이라고 할 거예요. 또 올해 현금화 되는 건 아닌데, 왜냐면 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닌데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를 설립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이 있다는 거예요. 투자 목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학원이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별장 가지고 있는 건 쓸데없는 짓이죠. 학원이 그게 왜 필요해? 차라리 교실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 주식 사거나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투자 자산이라고 해요. 쓸데없는 짓 한 거. 근데 우리 학원이 학원 컴퓨터라든지 학원 건물이라든지 이런 건 있어야 되겠죠. 그럼 학원 영업활동에 쓰는 자산을 유형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업활동에 쓰는데 형체가 없는 걸 무형 자산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 회사 돈은 맞는데 언제 현금화될지 알 수 없는 거야. 내일 당장 될 수도 있고 10년 20년 넘게 동안도 내 돈이 내 손에는 안 들어올 수 있는 내 돈, 그런 것들을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외부 이해관계자는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보면 최소한 이 회사가 기계장치나 자동차나 화물 트럭이나 이런 것들로 얼마를 가지고 있네, 팔 물건을 얼마 가지고 있네, 쓸데없이 통장에 돈 가지고 있네,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쓸데없이 통장에 돈 가지고 있네라고 말했냐면 기업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어요. 기업은 그 돈을 운용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이 법인의 소유주한테 이익을 분배하는 게 자기가 할 일이지, 법인 격체가 돈 많다고 기분 좋아하고 있으면 그럼 별장이나 사라 그러지. 법인이시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이 재무제표는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이 재산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이런 형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말했던 게 이 분류가 유동성 배열의 순서예요. 지금 외울 필요 없어요. 내일하고 우리 월요일날 볼 거죠. 월요일날 컴퓨터 보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얘가 보여요, 순서로. 근데 이런 시험에 나왔을 때 전에 이 순서대로 가는 게 답이었는데 못 맞추신 분은 참 마음이 아팠어요. 버튼 누르면 순서대로 딱 그대로 적혀 있어요. 얘가 6개가 처음부터 순서대로 적혀 있는데 그걸 못 푸는 건 컴퓨터 메뉴도 많이 안 열어봤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유동성이 크다는 건, 자산에서는 현금화가 되는 게 빠른 걸 유동성이 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유동자산에서 보면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 가지고 있는데 물건 팔아서 현금화하는 것보다 통장에서 돈 빼는 게 더 빠르잖아. 그래서 당좌자산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당좌자산이 보통 예금, 당좌예금, 1년짜리 적금 해약해버리면 되지. 그런 것들인데 재고자산은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거. 그럼 비유동자산에서는 우리 투자자산, 유형자산 봤을 때 투자자산이 왜 위에 있냐면, 자, 저희 학원이 지금 갑자기 예를 들어 돈이 없다고 볼게요. 그럼 돈을 어디선가 끌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컴퓨터를 팔면 될까요? 그럼 죽지 않은 거죠. 우리가 쓸데없는 주식이 있다면 그걸 먼저 팔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영업활동에 안 쓰는 걸 먼저 위에 올려놓고, 영업활동에 쓰는 것 중에서 형체가 있는 게 형체 없는 것보다 팔기가 더 현금화가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이 위에 있는 거고 얘는 언제 될지 모르겠다는 거고, 이렇게 순서를 배열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무조건 이 배열대로 해야 돼요. 근데 이걸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보시는 분들이 나 주식하는데 재무제표 이렇게 안 돼 있던데 왜 그렇게 이렇게 표현 안 해요? IFRS는 유동성 배열의 원칙은 맞는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은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그거는 IFRS 이야기고,
그래서 주식하실 때 재무상태표 여시면 투자자산이 제일 위에 보여요. 그 이유가 외부 이해관계자 투자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얘네들 관심 없어요. 이 회사 운영하는 건 얘를 봐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IFRS에 쓰는 것들은 얘가 위에 있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 그랬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무조건 이 순서대로 써야 돼요. 이 순서대로. 그래서 유동성 배열의 원칙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채는 뭐 우리 회사가 어떻게 돈 빌려왔는지 크게 관심 없어요. 내년에 갚아야 되냐 안 갚아도 되냐, 지금 버는 사람 입장에선 올해 갚을 건지 안 갚아도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동 비유동으로 부채는 나누게 되고, 자본은 나중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리고 이익잉여금으로 나눠지게 돼요. 얘네들은 지금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복습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린 지금 숲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 되면 나무만 계속 보일 거거든. 우린 이 안에 있는 요소 하나하나씩 저와 같이 공부 다 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한 분류고, 제가 물밑 작업이라고 한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얘네들 요소 하나하나씩 보다가 놓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줄 거라는 걸 까먹어요. 지금 오늘은 기억하는데 나중 되면 내가 하고 있는 건 분계라는 것만 막 올인이 돼 있지, 얘를 왼쪽에 쓸지 오른쪽에 쓸지 얼마 쓸지에 관심이 가는 거지, 지금 내가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거라는 걸 까먹게 돼요. 그럼 제가 계속 수시로 이야기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 전체 틀을 보는 거예요. 그럼 자본은 순수한 내 돈인데, 이 자본금이라는 건 내 뼈대 같은 거예요. 뼈대. 우리 회사의 진짜 내 돈, 뼈대, 인간으로 치면 뼈대 같은 게 자본금인 거고, 잉여금이라는 표현인데, 여러분들 잉여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근데 요즘 잘 안 쓰더라고. 제 대학교 다닐 때 제 별명이 잉여인간이었어요. 친구들이 쓸데없이 남아도는 놈이라고, 잉여인간이라고 별명을 지어줬는데, 근데 잉여인간은 별로 안 좋은 느낌이죠. 근데 잉여금은 다르죠. 돈이 남아돈대요. 상당히 좋은 표현이죠. 그럼 우리 기업에 돈이 남아도는데, 이 남아도는 게 어떻게 해서 남아도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잉여금이 두 개가 있어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그럼 자본잉여금은 뭐냐면 우리가 투자받아서 돈 남긴 거예요. 투자받아서. 이익잉여금은 어떤 잉여금이냐면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 남긴 거예요. 어느 게 건설적인 미래지향적인 잉여금이죠? 당연히 이익잉여금이지. 우리가 사업을 해서 우리 돈을 남겨야지. 투자받으면 돈 나눠가지고 돈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두 개는 당연히 구분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 회계 기준에는 또 잉여금 구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투자받아서 돈 남긴 것과 사업에서 돈 남긴 거를 구분해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둘로 구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내가 투자를 받았는데 내 뼈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돈 번 것도 아닌 나머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들을 투자받은 돈 중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걸 자본 조정에 모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뭐냐면, 손익이라고 말하면 수익 비용을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돈 벌었어, 돈 썼어, 이렇게 손해봤어, 뭐 이런 이야기인 건데, 이걸 기타 포괄적으로 손익이라고 말한 건 얘는 실제로 안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주식을 하는데 오늘 주식 가격이 올랐어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밤에 자랑했어. 친구가 수사래. 수사 돈 있나요? 없죠. 그게 실제로 안 일어난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는 거예요. 오르긴 올랐잖아. 내 돈이 늘어났어. 기분은 좋아. 하지만 실제로 실현이 안 된 거죠.
그걸 여기에다 모아두는 거예요. 그게 이해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순수한 내돈이 형성된 구조 과정과 이 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빌려온 돈은 언제 상환해야 되는지, 이런 걸 가지고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주는데, 근데 이걸 표현할 때에 우리는 자산과 부채는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쓸 거예요. 그래서 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유가증권 가지고 있는데 사는 걸 내가 1,000만 원에 샀는데 기말에 봤을 때 얘가 9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손해봤다라고 정리해서 900으로 보여줄 거고, 예를 들어서 1,500으로 늘어났으면 500만 원 늘려서 1,500만 원 가치가 있는 재산이 있다고 정리를 해서 보여줄 거예요. 빚도 3년 만기로 빌렸어요. 처음에는 비유동이겠지. 그런데 2년 지나면 이제 그 다음 연도 갚아야 되는 유동으로 바뀌죠. 그러면 얘를 유동부채로 전환시키는 작업도 전부 다 할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측정해서 보여주는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 같은 한 회사한테 받을 돈이 있고 갚을 돈이 있는 거예요. 자, 보면 자, 같은 A 회사한테 자, 받을 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고 갚을 돈이 60만 원이 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이거 우리 한국 사람은 좀 착해요. 자, 예를 들면 자, 받을 돈은 내 자산인가요? 자, 갸우뚱하죠? 근데 자, 갚은 돈이래. 갚을 돈인데. 자, 갚아야 되는 갚을 돈은 부채인가요? 맞죠? 그래서 한국 사람 착하다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돈은 빚인 줄 아는데 받아야 될 돈은 내 돈이라는 걸 왜 몰라? 그죠? 한마디로 내가 받을 돈은 나의 자산이에요. 그리고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은 나의 부채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게 내 돈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얘 반대말은 빚인지 아닌지 생각하면 돼요. 내가 갚아야 되는 게 빚이면 내가 받아야 되는 건 내 돈인 거예요. 자산인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빚은 인지를 잘하는데 자산은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늘 쓰는 방법이 반대되는 부채를 생각해봐라. 반대되는 게 부채라면 얘는 자산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 이 자산과 부채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 일상생활에 A 회사한테 똑같은 회사한테 100만 원 받을 게 있고 60만 원 줄 게 있으면 그냥 40만 원 받고 끝내죠. 같은 회사한테 이렇다면. 그죠? 유식한 사람은 상계한다 그러고 저처럼 무식한 사람은 퉁치자. 60만 원 퉁치고 40만 원만 줘 라고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회계 기준에서는 그는 행동을 그냥 금액만 줄이면 안 되고 장부에 60만 원을 상계하기로 한 거래로 기록을 해서 장부가 인식하도록 하는 거지, 금액을 그냥 얘한테 받을 돈 40만 원 갚을 돈 0원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총액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총액으로 표시하라는 거예요. 이 총액주의에는 자산과 부채의 임의 상계 금지라는 이야기예요. 상계하기로 했으면 상계하기로 한 것도 하나의 거래로서 장부에 기록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지, 내 마음대로 금액을 떨어뜨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총액주의예요. 얘가. 자, 그럼 지금 저와 같이 이제 그 재무상태표 이야기를 좀 봤는데 교재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교재 35페이지에 자, 재무상태표에 보면,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해서 하는 우리 보고서고, 자, 우리 재무제표 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고 적혀 있는데,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 먼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구분하고, 생산이나 판매할 거, 또 아닌데 1년 이내 현금화될 거, 이런 식으로 구분 통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기준과 유동성 배열법. 우리는 유동 비유동을 그냥 1년 기준 적혀 있지만 회계에서는 그냥 1년이라고 말하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인 거예요. 왜냐하면 작성을 보고기간 종료일 날 할 거라서. 그전에 작성 안 하거든. 그리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한다. 옛날 한때 대유행이었어요. 맨날 작은으로 적어서 오답으로 나왔던 거.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산과 부채는 총액 원칙적으로 상기 안 한다는 거예요. 자산과 부채는. 뒤에 있는 거는 중요한 거지만 지금 볼 필요 없어요. 나중에 제가 수업하면서 한번 언급하면 그때는 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실 거예요. 자, 그리고 잉여금 구분의 원칙이라고 있다라고 했죠. 어떻게 우리 회사 돈이 남는지 외부의 관계자한테 표현해 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게 재무상태표인데, 자, 오늘 많이 하면 힘드니까 마지막으로 자 봅시다. 교재 419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419페이지를 가보시면 재무상태표 보이시죠? 자, 이 재무상태표에 날짜가 언제라고 적혀 있죠? 그렇죠. 2020년 12월 31일이죠. 그러면 전기예요, 단기예요? 자, 올해 21년도예요. 그럼 전기죠. 그리고 전기의 12월 31일은 기말이죠. 그래서 얘를 전기말 재무상태표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 재무상태표는 언제 몇 월 며칠 현재 이렇게 쓴다라고 했잖아. 그리고 좌측에는 항상 회사명이 있어요. 우측에는 회계 단위를 써요. 원, 1,000원, 만원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삼성전자가 보면 100만 원 단위 적혀 있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자, 얘가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썼던 이거예요. 기준. 이렇게 T 계정 쓴 거. T자가 얘예요. 참 마우스 이렇게 쓰니까. 자, 그럼 얘가 T자인데 왼쪽이 차변이라고 그랬죠. 차변이 자산 쓰는 자금의 운용. 그래서 아래에 자산의 총계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오른쪽인 대변이 부채와 자본. 부채와 자본. 그래서 자본 총계를 볼 게 아니고 아래 부채와 자본의 총계. 그럼 교재 제일 아래에 보시면 부채와 자본의 총계는 항상 일치하죠. 이걸 제가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얘가 일치하죠. 그럼 자, 우리 이 차변 왼쪽에 자산에서 첫 번째 분류가 이렇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당좌자산, 재고자산 이렇게 분류를 나누는 거예요. 또 비유동자산도 투자자산, 유형자산만 적었는데 나머지는 없나 봐요. 무형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이 없나 봐요. 그리고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리고 자본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그럼 자본 조정하고 우리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은 없나 봐요. 그럼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거는 하얀색 글자들이 저와 같이 오랫동안 공부할 내용 중에 일부예요. 하얀색 글자. 그럼 이 하얀색 글자들의 합계가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분 통합한다라고 했잖아. 지금 여기에 우리가 아는 글자도 있죠. 현금 뭔지 알잖아. 현금. 보통예금 뭔지 알겠죠? 얘는 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합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 구분 통합의 원칙이고, 유동성이 큰 것부터 위쪽에 써서 내려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우리 재무상태표의 그림이에요. 자, 저와 같이 다음 주에 손익계산서랑 다른 재무제표를 보고 나서
이거 컴퓨터 입력하는 거 할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만약에 집에서 비대면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컴퓨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재무제표가 어떤 건지 말하는데 그리고 컴퓨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얘네들 구경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작업이 뭐냐면 얘네들을 언제 어떨 때 쓰는 건지 일일이 다 보면서 저같이 분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면 트는 작업. 그래서 월요일에 시간 엄청 잘 갈 거예요. 컴퓨터 하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큼의 시간이 지나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 걱정은 이제 다음 주 금요일쯤부터가 제일 걱정이에요. 지금보다 더 많은 복잡한 걸 계속 이야기해요. 지금 이번 주 월요일 날 수업 시작한 반 있죠? 화요일 날은 기분이 좋았어요. 컴퓨터 하니까. 수요일 날 갑자기 끝이라 그랬는데 화면으로만 다 보고 있는데 한수 씨는 표정 이러더라고. 5시간 또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다행히 3시간이에요. 근데 자 일단 우리는 당장 즐거운 시간이 먼저 남아 있으니까 대신 그때까지 체력 보충을 해야 돼요. 우리 지치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아파도 안 돼요. 그죠?